제가 유튜브가 최근에 변화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증권사랑 제휴를 하면서 채널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배너도 바뀌었죠. 뭐 돈이 되는 분석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바꿨거든요. 이전에는 사실은 HLB 분석하는 영상만 제가 공부하는 영상만 올렸는데 증권사랑 제휴를 하면서 이제 종목 추천도 하는데 종목 추천을 제 채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라이브나 유튜브 영상은 종목을 공부하는 용도입니다. 유튜브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죠. 종목 추천은 오직 유안타 증권에서만 합니다. 빅토리 주식 TV를 신청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헷갈리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은 공부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안타로 가야만 종목 추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좀 배 아픈 게 있어가지고 제목에도 달았는데 뭐 관련해서 좀 언급도 할 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뢰감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 종목의 수익률을 부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종목 추천 다들 이제 아시죠? 코스모 신소재였죠. 이게 수익률이 40%가 찍혔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니까 높은 수익률이 찍혔는데 이때 사실 제가 첫 추천이잖아요. 이대로 수익률을 확정짓고 자랑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제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최고점 수익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익률이죠.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점으로 하지 않았고, 이 40%는 19만원에 매도할 때 달성이 되는데 제 목표가는 17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7만원을 돌파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은 아마 전량 매도되었을 겁니다. 왜냐 목표가가 17만원이었으니까 18만원, 19만원 가는 거는 달성할 수 없는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점 수익률은 불가능한 수익률이고, 그래서 실제 완료 수익률은 25%입니다. 제 유안타에 들어가 보시면 완료 수익률이 25%로 찍혀 있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올라갔든 그거는 이제 저랑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원님이 빅토리 주식TV의 종목 추천을 받고 투자했다면은 당연히 목표가 17만원의 매도 주문을 걸어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승하면서 팔렸을 건데, 그 빅토리 주식TV를 굳게 믿고 따라오신 회원님들은 17만원에 매도한 회원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 끝나고 최고점을 기준으로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부풀리면 그것은 저를 믿고 따라온 회원님들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주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를 가장 강하게 믿고 따라온 회원님들의 마음을 아쉬움을 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최종 수익률은 40%가 아니라 25%로 찍었습니다. 만약에 제 거를 보고서 17만원을 매도했다면은 제 기준에서, 빅토리 기준에서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최고점은 사실은 까치밥이다. 저는 항상 안전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돌파하고 그 위로 좀 더 상승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건데요. 저 위쪽에 더 올라가는 거는 까치밥입니다. 그냥 까치밥을 준다 생각하고 그냥 시원하게 보내주면 되고요.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최고점 매도하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점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까치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엇이 장기적으로 빅토리 주식TV의 유리한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정직함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고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하면 도덕적이지 못하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 다 알거든요. 이런 얕은 술수를 쓰면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함을 선택했고,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쌓아 올려지는 신뢰는 장기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도 종목 추천 서비스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안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의 측면에서 사후 급등했어도 손절 처리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전에 추천한 에코플라스틱이 전고점 뚫고 장대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결국 상승할 종목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왜냐하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선 다행이지만 손절가를 터치하고 상승했기 때문에 완료 수익률은 여기 보시듯이 마이너스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6%가 찍혀있죠. 그래서 앞에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은 24%, 38% 이것만 보면은 가슴 웅장해지잖아요. 근데 저거는 실제 수익률이 아니죠. 실제 수익률은 오른쪽에 끝자락에 보이는 완료 수익률입니다. 손실,
마이너스 6%랑 수익 25%입니다. 그래서 토탈하면은 뭐 대략 19%뭐 이 정도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 서비스 소개란에도 손절가 터치하고 가도 손실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례가 두 번째에서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배 아프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이거 손절 치고는 손절 치는데 최저점에 손절 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은 손절가랑 매도가를 그냥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토탈로 치면은 플러스일 거다. 지금도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랑 에코플라스틱 계산해보면은 한 19% 정도 최종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짧게 이익 크게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 잘 되지 않을까. 버텨가지고 드신 분들은 뭐 잘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버티다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 스스로도 이거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각자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버텨가지고 드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참 각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은 공부한 종목이 결국에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항상 나는 털려 있어. 제가 이거를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특성, 습성을 좀 아시고 적당하게 이거는 빅토리가 여기를 손절가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빅토리는 최저가에서 많이 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반등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좀 현명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손절가를 제가 대충 잡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어코 손절가까지만 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4,370원이었잖아요. 4,365원 하려다가 70원 했는데 진짜 근데 다음 날에는 이거 누가 지켜보는 세력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침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제가 잡은 손절가 기어코 터치를 하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기 보면은 딱 한 번 터치했죠. 1분봉에서 딱 한 번 터치했습니다. 근데 저 때 정말 억울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절 처리하고 푸시 알림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한 번 더 내려가는 걸 보고 억울한 마음은 조금 줄긴 했지만은 그것도 아주 잠깐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오늘 올라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줄 거는 주고 먹을 건 먹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플러스가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거니까 뭐 손절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안타 광고인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업무 뱅킹을 클릭하시고 제휴 컨텐츠를 누르시면 빅토리 주식TV가 보입니다. 저걸 클릭하면은 컨텐츠 상세 보기가 나오는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푸시를 하셔야 알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푸시 신청은 신청 해지해서 하시면 됩니다. 푸시 상태가 처음에 미신청인데 푸시를 클릭하고 동의까지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거든요. 추천을 하고서 만약에 못 받는데 다음 날에 날라갔다 그러면은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놓으시면 좀 좋고, 해놨는데도 알람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앱 알림을 꺼놨어 그럴 경우가 있는데 앱 알림도 켜놔야 알림이 제대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손절 쳐서 배 아픈 소회랑 유안타증권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차트가 나쁘지 않죠. 1차 상승, 2차 상승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깔끔한 차트 보면은 그려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저도 1차 파동이랑 2차 파동 길이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 다음 고점은 21,59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저도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잖아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요, 대한민국 벤처 신화를 얘기할 때 첫 손가락에 꼽히는 회사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창업주는 황철주 회장입니다. SK 하이닉스에 입사했지만 8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 당시에는 이름이 SK 하이닉스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지금 SK 하이닉스라고 제가 말했고요. 창업을 언제 했느냐? 황철주 회장은 34살에 창업을 했는데 이때가 1993년입니다. 이후 주성 엔지니어링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로 키워냈습니다. 34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뭐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느리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 때는 뭐 직장인인 경우가 많은데 직장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뭔가 좀 남다른 게 있긴 한 거였죠. 그 다음에 창업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곧이어 삼성전자의 협력사까지 되는 등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명성이 쌓이죠. 그러나 곧 부도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성 엔지니어링과 관계를 전부 끊어버렸죠. 매출 대부분이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속수무책이죠. 삼성전자가 갑이니까. 그래서 7만원이 넘던 주가가 1,4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절치부심해서 LG 디스플레이랑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자, 삼성 없이 4천억 원대 매출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비율을 보면 2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는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소리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좀 크다고 보는데, 종토방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에 종속되어 있다면은 그 삼성이 비용 압박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납품회사는 좀 비용을 자기들이 낮춰가지고 삼성한테 이익을 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한테서 그냥 이제 뻥 차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고객사가 될 수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고객사들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경쟁력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한테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매출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품 경쟁력으로 글로벌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 해자가 생긴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개념에 따르면은 경제적 해자가 생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없이 4천억 원대 매출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나오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지금 뭐 반도체 말고도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입증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남다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오늘 장대한복이 나와서 궁금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 어떻게 이런 경쟁력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은 보통은 역시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부터 그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똑같은 기업이라도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황철주 회장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환하시고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자, 황철주 회장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기술 혁신하면 된다. 이건 이제 말은 쉽지만 남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가기는 어렵잖아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황철주 회장이 기술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려줬습니다. 직접 정답까지 알려주는 거야. 혁신은 열정, 투지, 인내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저기에 똑똑함, 천재성, 두뇌전, 이런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혁신 같은 거는 좀 똑똑한 애들이 한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투지를 가지고 묵묵히 인내하면 혁신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혁신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황철주 회장은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을 수십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성 엔지니어링을 만든 그 핵심 원동력이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특허를 통한 혁신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한 황철주 회장의 인터뷰를 달았고요. 그 황철주 회장이 말하는데, 모방에 따른 기술력, 이론에 치중한 지식으로는 결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게 황철주 회장의 지론이라고 합니다. 그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한국이. 이런 나라일수록 기술 혁신 외에는 다른 성장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죠. 지금 한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황철주 회장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노동력을 때려 넣는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을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 혁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철주 회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벤처 신화를 이루었던 그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100% 동의한다. 황철주 회장의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공부해 보려고 하다가 이번에 좀 그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정말 좋은 기업을 찾은 듯한 느낌인데요. 저도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도 어디서 듣고 배운 개념이지만은 이러한 개념을 실제로 말하고 실제로 구현한 인물이 한국에 있었다는 게 놀랍고 신기합니다. 바로 황철주 회장의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황철주 회장의 말은 저에게는 그냥 바이블인데 좀 더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시고, 창업을 하시고, 자기의 일을 뭔가 하려고 굉장히들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회사를 창업해서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인물의 말은 경청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황 회장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빈민국 시절 모방을 통해 성장할 때는 성과가 업무량에 비해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순간부터는 업무량을 늘려도 성과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쟁 국가가 모방하면서 더 싸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모방의 가치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는 절망의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못 살 때는 인건비가 싸니까 쭉 모방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냥 모방해서 그냥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옛날에 뭐 가발 팔거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성장하려고 하니까 한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 한국 야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일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해도 이제는 그 생산성이 옛날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황철주 회장은 이렇게나 혁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할 때도 본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R&D 센터로 매일 출근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지 않는 신입사원만 채용하고 그런 인물이라면 고졸이나 문과 출신이랄지라도 영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철주 회장은 자기 지론이 있는 거야. 노동력을 쏟아 붓는다고 회사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을 쏟아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 혁신을 해야지만 성장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혁신은 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황철주 회장에 따르면 혁신에는 5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데 혁신을 굉장히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자기 경험칙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을 잘 들어보면 혁신은 개선과 다르다고 합니다. 모방이나 개선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R&D를 하라고 하면 그건 낭비라고 하죠. 이 말을 봤을 때는 이제 혁신이랑 개선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혁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R&D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학벌이 좋은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취직해서 섬유 공장을 다니다가 고졸은 사회적 편견이 크다는 걸 느끼고 전문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 사회적 편견이 크다는 걸 느끼고 인하대 전자공학과로 다시 편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벌이 아니면은 뭐 돈이 있었나?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철주 회장은 처음에 창업할 때 기존 반도체 장비 6대를 개조하는 일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철주 회장의 벤처 신화는 너도 나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학교가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철주 회장은 매출의 20%를 R&D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술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순이익의 20% 아니고 매출의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단 기술을 18개나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21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기자가 이제 궁금했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예전처럼 삼성전자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황철주 회장은 그건 삼성이 받아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객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대기업 하나에 휘둘리지 않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가 그동안 왜 안 올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뭔가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자체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도 삼성전자에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황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매일같이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기술을 아예 개발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남의 기술을 베꼈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베낄 생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남보다 한 발 앞선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경쟁사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해가지 못하게 정부가 지켜줘야 기술 혁신의 분위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술 혁신이 필요할까?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는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생산 체감이 발생합니다. 로버트 솔로우는 198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솔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생산 요소 중 하나인 자본을 투입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한 모델인데 그러니까 자본 넣으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 생산 체감이 되면서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평평해지잖아요. 플랫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기술 혁신이라는 거고 어려운 거는 이제 잠깐 넘어가고 종토방에 예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다녔던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일부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누가 전 직원이라고 말하면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직접 찾아봤는데 근데 진짜 있었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갖고 있는 태양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도 태양광 기술도 있구나. 20년간 3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 막 엄청 하는 거죠. 태양 전지에도 반도체도 막 하고 태양 전지도 하고 막 기술 혁신하면서 성장하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대양봉 나왔길래 이건 무슨 종목인가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창업주의 마인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주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삼성이 계약을 끊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잘된 사람은 그 위기도 다 극복하고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책, 실마리를 찾아서 해나가면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에는 그렇게 뼈아픈 히스토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재밌죠? 뭐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은 비디오 테이프 팔다가 거의 망했잖아요. 그냥 망했어. 망했다가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만들면서 엄청나게 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런 그 뼈아픈 역사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있다. 그런 거 보면은 막 눈물이 나는 막 스토리잖아요. 기업이 거의 다 망해갔다가 부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알아봤고,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제 눈에 찝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장대 양봉 나오거나 이슈가 되는 종목들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타점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제가 유안타의 종목 추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했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종목 추천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마시고, 물론 이제 각자가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면은 각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안타조차도 추천하는 거 보고서 좋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각자 개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유튜브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다, 유안타에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구분을 해주시면은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들은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